태국 국경에서 또다시 들려온 폭음. 이번에도 발원지는 캄보디아였다. 예고 없이 시작된 포격에 태국 국방부는 혼란에 빠졌다. 국경 근처에 주둔하던 태국 군부대는 급히 대피했고 민간인 피해도 속출했다. 이번 포격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졌던 긴장감은 결국 화염 속에서 폭발한 것이다. 캄보디아군은 자국 영토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포탄이 날아든 지역은 태국 방콕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이 지역은 태국 내 군수물자 이동로와 가까워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다. 캄보디아의 도발이 단순한 경고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압박인지를 두고 태국군 내 회의가 긴급 소집되었다. 현장에서 수집된 잔해에 따르면 사용된 포탄은 러시아산 구형 모델이 아닌 최신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제3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제기되게 만든다. 포격이 시작된 후 24시간 내 태국 총리는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대응 수단이 없다는 고백도 나왔다. 현존하는 태국 공군력으로는 기습 포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실제로 태국의 주력 전투기 F-16은 고령화로 인한 작전 제약이 크고 정밀 유도 무기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태국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한국의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한 것이다. 그들이 요청한 것은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었다. KGB와 보라매를 동시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전력을 뒤집는 판을 요구한 것이다. KGB는 한국이 자랑하는 지피스 기반 정밀유도 폭탄이며 KF-21 보라매는 차세대 4.5세대 전투기다. 이 조합은 태국 공군의 전술 수준을 한 단계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궁극적 선택지였다. 태국이 이처럼 과감한 선택을 한 배경에는 내부 위기감이 캄보디아의 포격은 시작일 뿐이며 만약 대응하지 못하면 다음은 더 큰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게다가 인접국인 미얀마와 라오스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이 지역 전체가 무기력한 중립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태국은 이제 과거의 외교적 중립을 버리고 실질적 억지력 확보라는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은 대한민국이었다. 태국 국경에서 또다시 들려온 폭음. 이번에도 발원지는 캄보디아였다. 예고 없이 시작된 포격에 태국 국방부는 혼란에 빠졌고 국경 근처에 주둔하던 태국 군부대는 급히 대피했다.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번 포격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졌던 긴장감은 결국 화염 속에서 폭발한 것이다. 캄보디아는 자국 방어 차원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 포탄이 날아든 지역은 방콕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 지역은 태국 내 군수물자 이동로와도 가까워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다. 잔해 분석 결과 사용된 포탄은 러시아산 구형 모델이 아니라 최신 개량형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3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제기되게 만든다. 캄보디아의 독자적 도발이 아닌 누군가의 뒷배가 있다는 의심은 태국 내부에 더욱 깊은 불안을 낳았다. 외신도 이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태국 총리는 급히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포격 발생 24시간 내 태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군 내부적으로는 대응 수단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태국 공군의 주력 기종인 F-16은 이미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작전 제약이 크고 정밀 유도 무기의 확보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공군의 공습 및 반격 능력이 실전에서 무력화된 셈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태국은 외교 카드에 손을 댔다. 주한 태국 대사는 한국 외교부와의 비공개 채널을 열고 구체적인 무기 도입 의사를 전달했다. 요청한 무기는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닌 전술 역전이 가능한 조합이었다.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와 KGB 정밀 유도 폭탄 패키지였다. KGB는 한국이 자랑하는 정밀 유도 폭탄으로 GPS를 기반으로 수미터 오차 이내에서 타격이 가능하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은 물론 다목적 작전 능력을 갖춘 기체다. 태국이 이 조합을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서 반격의 의지를 공식화한 셈이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태국은 초기 물량으로 KF-21 12대와 KGB 500발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예산은 약 1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동시에 태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 장기적 공동 개발 및 유지 보수 계약도 염두에 두고 있다. 캄보디아의 포격은 단지 포문을 연 것에 불과하다. 현재 태국이 마주한 상황은 단순한 국지 분쟁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첫 전환점의 중심에는 한국산 무기체계가 있다. 태국의 요청이 공식화되자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반응했다. 국방부는 KF-21 보람의 해외 첫 수출 가능성에 주목하며 방위사업청과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태국이 요구한 KGB 플러스 KF-21 동시 패키지 수출은 한국 방산사에도 전례가 없는 구조였다. 보람에는 아직 완전한 전투 배치 이전의 단계였고 KGB는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된 상태였다. 이 둘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방식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선 전략적 협력으로 해석되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요청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의 동남아 전략 재정립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태국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향후 KF-21의 공동 부품 생산이나 MRO, 정비 유지, 허브로도 고려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단기간 이익보다 장기적 기술 동맹을 염두에 둔 계산이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가운데 태국이라는 두 번째 파트너국이 생긴다면 보람의 프로젝트의 국제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아닌 한국을 택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신속성이었다. 태국은 지금 당장 전술적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산 F-35는 도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러시아산 무기는 제재 리스크가 크고 중국산 무기는 성능 논란과 더불어 군 내부의 반대가 존재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한국뿐이었다. 두 번째는 정밀도였다. 태국은 캄보디아의 포격을 정밀히 반격하길 원했으며 민간 피해 없이 군사 타깃만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이 부분에서 KGB는 그들에게 완벽한 해답이었다. 특히 태국은 도심 인근 국경지대의 병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한 상태였기에 정밀 유도 무기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동남아 국가들과 중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태국에게 있어 도발로 보이지 않는 무기 도입이라는 외교적 명분을 제공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주변국에게 위협이 아닌 방어적 성격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태국은 정밀하고 신속하며 외교적 명분까지 갖춘 선택지를 향해 손을 뻗은 셈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한국이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국방 공백을 메우는 해결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 군사 균형의 판도를 바꿀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보라매의 날개는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의 하늘을 향해 퍼덕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태국의 요청을 받자마자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간의 합동실무팀을 구성했다. 정식 회신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수출 가능성과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만큼 이번 요청을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KF-21의 첫 해외 수출이 성사된다면 한국 방산 역사에서 의미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협상에서는 태국 측이 다소 급한 입장을 보였다. KF-21의 시험기 중 일부를 조기 인도받는 방안, 그리고 KGB에 대한 실전 훈련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F-50의 일부 정밀 무장 패키지를 먼저 제공하고 KF-21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 기술 이전 범위까지 확대 논의에 들어갔다. 이러한 협상 진행 속도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도입에는 수년이 소요되지만 태국과의 논의는 6개월 내 실전 배치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현지 상황이 급박하고 한국 역시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태세다. 이 과정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라그넥선, KA 등 국내 방산 대기업들도 실무 차원의 검토에 착수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의 요청에 따라 KGB는 기존 모델보다 철대오림 지역 최적화 개량형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습도, 밀림 속 GPS 교란 요소, 짧은 거리 교전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I와 에드는 이에 즉각 대응하며 동남아 특화 보라매 플러스 KGB 패키지 개발을 시작했다. 한편 한국 내 여론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었다. KF-21이 첫 수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글로벌 방산 도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었다. 정부는 KF-21 수출을 단발성 계약으로 끝내지 않고 동남아 3국 대상 공동 유지 보수센터 설립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연결하는 군수 인프라 허브를 한국이 주도한다면 향후 보라매는 F-16이나 제프-17처럼 특정 지역에서 표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장기 전략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외교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처럼 한국과 태국 사이의 무기 거래는 이제 전투기 판매의 차원을 넘어 전략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무기 이전이 아니라 기술, 유지보수, 훈련, 심지어 작전 개념까지 공유되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이 꿈꾸던 글로벌 네트워크의 첫 모델이 될 수 있다. 태국과 한국 간의 무기 협상이 급물살을 타자 주변국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동남아에서의 한국 방산 확대에 대해 형내 군사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대리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는 영내 외교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미국의 반응은 달랐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며 KF-21의 수출을 두 방국 간 전략적 협력의 확대로 평가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태국의 요청에 대해 동남아 영내 균형 유지를 위한 긍정적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한국이 단독으로 방산 외교를 펼치고 있음에도 미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노선을 택했다. 러시아는 태국의 수-35와 수-75 수출을 제한하며 KF-21 도입에 제동을 걸려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중국은 FC-31 전투기와 AR-2 무장 패키지를 묶어 저가 제한을 내세웠지만 태국군 내부에서 중국 무기의 실전 적합성에 대한 의심이 뿌리 깊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혼란에 빠졌다. 캄보디아는 자국의 포격이 단순한 경계 강화 차원이라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각자 국방부 내에서 한국형 방산 협력 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는 KF-21의 단일 계약이 아닌 아세안 전체를 겨냥한 방산 외교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도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무기 수출로 국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선도 있지만 동시에 형내 군사적 긴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존재한다. 특히 캄보디아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거나 태국의 반격이 실전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무기 공급국으로서 외교적 중재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수출 이후 사용 제한 조항을 계약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GB와 KF-21의 활용 범위, 작전 지역, 제3국 재수출 금지 등을 명시하는 조건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 결국 KF-21과 KGB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한국의 전략, 외교, 기술력, 심지어 지정학적 균형까지 담고 있는 복합적 자산이 되고 있다. 이 자산이 동남아라는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면서 한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을 넘어 전략 파트너 국가로 재정이 되고 있다. 태국의 선택은 동남아시아 전체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국방력은 단순히 숫자나 무기 보유량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동맹의 성격과 기술 신뢰성이 그 어떤 전략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이었다. KF-21과 K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이는 국가 간 신뢰, 기술 협력, 공동방위 개념이 융합된 전략 자산이었다. 태국은 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행동한 국가였고, 이제 그 영향은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도발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자신들의 국경 분쟁이 동남아의 무장화, 나아가 군사협력의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중립외교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실질적 전력 확보를 통해 능동적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국방 노선을 택한 것이다. 이는 주변국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실제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베트남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공군 현대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KF-21을 잠정 후보로 올려두었고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파트너로서의 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베트남은 GPS 기반 정밀 유도 무기에 강한 관심을 보이며 KGB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태국발 보람의 효과는 전염되듯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한국에게 이 기회는 단순한 무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형 방산 모델의 본격적인 수출이자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 파트너십 구조가 가능하다는 실증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KF-21의 성능뿐 아니라 한국의 외교 유연성과 전략 조율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다만 이 모든 움직임은 여전히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다. 캄보디아의 다음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미국과 중국의 영내 전략도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태국 내부의 정세도 안정적이지 않아 정권 변화에 따라 협력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자신만의 중립적이면서도 단호한 방산 외교를 이어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KF-21과 KGB를 통해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기술 수출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략적 기술을 통해 세계의 무대 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동남아. 바로 태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젠가 태국 하늘 위를 비행하는 보람의 영상이 전 세계에 송출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시대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조용한 혁명이다.